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돌아온 안철수, 파괴력은, 또 추미애 윤석열, 전면전 가나, 한 달에 1조 배달해 먹는 민족, 조금 아프면 큰 병원 못 간다.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이제 정계 복귀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뭐 돌아온다, 안 온다, 뭐 학문에 매진을 하겠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정계 복귀하게 된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이제 정계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치를 좀 개혁해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 정치가 이제 8년 전보다 더 후퇴하고 암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념에 찌든 어떤 정치 세력들이 미래의 어떤 세대를 볼모로 착취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그 암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혁신,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어떤 취지를 밝혔고요. 네. 구체적인 그 정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이제 재개하면서 이제 복귀 시기를 좀 가늠질하지 않을까, 저울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지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누구와 어느 쪽과 상의를 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가장 그 본인이 그 설립자였던 그 국민의당을 모태로 한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가 일단 가장 먼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렇죠. 또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본인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도 한간에 있었는데 다시 없다고. 지금 뭐 최근에 그 기자들하고의 어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손학규 대표하고의 어떤 신뢰관계와 어떤 신뢰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 손 대표는 기자들에게 그 안전 의원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긴 하겠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대표직을 스스로 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없었다라고 한 점에 비춰보면 여전히 손 대표하고의 어떤 신뢰관계가 문제가 되는 만큼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제 5일날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도 불참 의사를 명확하게 한 만큼 아직까지는 좀 제3지대에 머물면서 좀 관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네.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으로 갈 것인지 자신의 네.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유승민 계 쪽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갈 것인지 좀 어느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린다고 보세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분간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바른미래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에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손학규 대표가 뭐 새해 첫날 아침에 어떤 밝은 햇살 같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그 창당준비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 전 대표가 추구했던 어떤 정치 그런 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새로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전 대표 측 그 전 비서실장이었던 김도식 씨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정치 구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국내 정치에 복귀해서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정당 신당이죠. 신당 창당하는 걸 포함해서 정치 구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좀 행보를 보여야지 어떤 향후에 전망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뭐 사실 벌써부터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정계 복귀를 경계하는 움직임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뼈 있는 발언을 잘하기로 유명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안 전 대표를 위장 취업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진보 세력에 위장 취업했다가 실패하니 돌아간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제 이 표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비꼬는 듯한 어떤 비판에 가까운 이제 발언인데. 기획 포착 능력은 최고다. 그렇죠. 예, 기획 포착 능력은 최고다. 이 위장 취업과 기획 포착 능력 이 두 가지를 조금 풀어보면 위장 취업은 결국은 앞서 그
중도이지만 약간 진보에 가까운 중도당이었던 그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을 당시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었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정권을 잡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는 좀 약간 그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위장 취업에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기회 포착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 야당 제1야당인 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아무래도 보수의 어떤 세력을 완전히 다 규합을 하기에는 빅텐트를 치기에는 여전히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 면이 뚜렷이 보이는 만큼 예.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비판 혹은 비평을 한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당초에는 사실 후보자 신분이 때는 사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대한 뭐 직접적인 얘기를 사실 좀 피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어제 이제 임명장을 받자마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검찰을 향해서 특유의 좀 직설적인 화법을 쏟아내더라고요.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죠. 네.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말씀하신 대로 했었었는데 예. 어제 그 임명장 받은 이후에 대통령과의 환담하는 자리에서 그 검찰을 이제 명의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수술칼을 환자에 대해서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가 아니다. 진짜 특정한 환부를 잘 도려내고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명의지. 뭐 무턱대고 이제 수술칼을 막 환자를 찌르고 나서 이제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꼰 날선 발언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지고 이제 그 인권을 무시한 채 어떤 그 범죄 추정이 된다는 어떤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인권을 중시하면 정확하게 범죄 진단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라는 그런 날선 발언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그 이제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혁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사실 이 여러 번 찌른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최근 이제 검찰 측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저격한 발언으로 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추미애 장관이 임명장을 받고 이제 신년에서 윤석열 총장을 대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장관 임명된 이후에 첫 번째 자리이기도 했고 공식적인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뭐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긴 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인사권 그리고 뭐 감찰권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세간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죠.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번 신년의 자리에서는 특별한 어떤 뭐 만남의 자리라든가 어떤 뭐 특별한 대화는 오고 가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뭐 이제 추미애 장관의 말이 시작됐으니 행동도 옮겨질 것이다라는 뭐 전망들이 나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에게 뭐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좀 좁게 하지 않을까라는 뭐 비판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예, 10월 14일 날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80일 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공백이 이제 메꿔졌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인사권 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의 어떤 인사권을 이제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권력기관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을 때까지 제도적 또는 법적 어떤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본인도 이제 대통령이지만 이제 헌법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최선을 다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검찰 개혁의 의지를 이제 다시 비췄고요. 예. 그다음에 추 장관 임명할 때도 이제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으로 보게 되면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찰 사무를 이제 관리하는 최종 감독자로서 이제 법무장관의 역할이 있다. 검찰 개혁을 좀 잘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당부를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 개혁의 그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의원 시절부터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인 성품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도 뭐 못지않은 성품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그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뭐 서막은 진즉에 올랐죠. 진작에 올랐죠. 예, 진즉에 올랐죠. 이미 지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됐을 때부터 검찰과 법무부
사실 이제 같은 행정기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갈등 관계와 관련된 그런 서막은 이미 올랐다고 보고 네. 이제 추미애 장관 취임으로 인해서 이제 제2의 어떤 그 본격이 제2라운드 있겠네요. 제2라운드가 네. 이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주목할 점은 윤석열 총장의 그 신년사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총장이 했던 발언 중에 그 내년 총선 관련해서 선거 범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 그리고 이제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검찰은 정부 기관이고 네. 특히나 그 삼권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 행정부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구이고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검찰인데 사실 우리 헌법에도 그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네네. 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현재 법이 정해져 있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객관적인 수준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오히려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단순한 이 선거 전에서만큼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은 단순한 기계적인 중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검찰의 어떤 영향력을 오히려 행사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무서운 발언이다라고 저는 그래요?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법무부와 또 검찰의 대립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검찰 어떻게 상황을 또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음식 배달 이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데이터 나온 걸 보니까 배달 음식을 1조 원 넘게 시켜 먹는데 이게 한 달이더라고요, 기간이. 달에 1조 그래서 저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연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 통계청이 2일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19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통해서 이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지지난해에 대비해서 103.3% 두 배가 된 그러니까 거네요. 1조 24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3%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엄청난 그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조리된 음식물을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죠. 최근에 배달앱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음식 서비스 월 거래액입니다. 월 예, 거래액이 월거래액이죠. 1조 원을 넘긴 게 2017년 통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최초라고 하고요. 그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달 앱 등을 통해서 대중화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음식 조리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 음식 서비스를 시킨 게 그러니까 100% 이상 지금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증가한 건데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물론입니다. 예. 1인 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그 가처분 소득의 증가라든가 예.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 영업의 어떤 변화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오고 있는데 예. 네. 최근에 뭐 이제 임대료도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인건비도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영업 즉 이제 홀 영업이 굉장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형태 뭐 고스트 음식점, 고스트 식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홀 영업을 하지 않고 네. 배달에만 집중을 하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주방 시설만 두고 조리원 한두 명 정도만 두고 하는 그런 어떤 비용을 최소화한 그런 형태의 그 어떤 그 식당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최근 이 유통업계 또 식음료 쪽에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무게 중심이 점점 빠르게 이동하고는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어두운 면도 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배달앱을 이용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 플랫폼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거리 대표 배달앱이라고 하면 뭐 세 개의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기요, 배달통 같은 경우는 외국계 자본이 지금 주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독일 딜리버리 기업인가요? 히어로라고 딜리버리 하나요? 그 히어로라고 해가지고 예. 대주주로 돼 있고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 보게 되면 국내 이제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배달의 민족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3대 어떤 배달 업체가 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이 되고 거대 플랫폼이 생기면서 국내 사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그런 쇼핑, 특히 음식물 배달을 상당히 그 독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오프라인의 백화점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거래가 전체 소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상당 10% 이상 상승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런 그 기존의 소매 판매업이 폐업하고 실직자가 늘어나지 않나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장이 진짜 지금 현재 112조 정도 시장 규모인데 네. 이런 그 1인 가구 급속 성장세에 비춰 봤을 때 이제 그 배달 앱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 오프라인의 어떤 백화점,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이런 마트, 쪽의 그런 매출에 거죠. 상당히 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아프면 큰 병원을 못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복지부가 관련해서 개정한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준들의 이제 변화를 개정안으로 입법 네, 예고를 바꾼 했는데요. 거군요. 네.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시에 전문 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를 기존의 21%에서 30%로 이제 늘렸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전문 진료 질병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증 질환 환자들 얘기합니다. 네. 뭐 희귀성 질환이라든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병이라든가 혹은 뭐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거나 반드시 어떤 연구가 필요한 그런 질병들, 그런 중증 질환 환자들의 비율을 입원 환자들의 비율을 기존 21에서 30%로 높였고 그리고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16에서 14%로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17에서 11%로 낮췄습니다. 즉 중증 환자의 비율은 더 높이고 네. 경증 환자나 외래 환자의 비율은 낮춰서 상급 종합병원을 이런 중증 환자들이 이제 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병원으로 지정 기준을 최대한 높여서 상급 병원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를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좀 문턱을 더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은 일단 뭐 큰 대형 병원부터 찾는 이런 부분을 좀 막겠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을 좀 막아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미 해외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건기구,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이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 같은 거 역할도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데 네. 어떤 그 고난이도의 복잡한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3차 의료 서비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대학병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상급 종합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는데 특히 이제 스위스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이런 북구에 있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대학병원의 역할이 사실 환자 진료나 뭐 임상 교육 같은 게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하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급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진료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뭐 예외 사항도 있긴 합니다. 응급이나 뭐 재난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어떤 외래 환자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어떤 역할이 좀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그러네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런데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그 어떤 중대한 질병 그 초기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이제 대형 병원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그러겠네요. 부분은 좀 네. 세심히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입니다. 예. 그 결국은 이제 동네 병원, 우리 이제 1차 병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 병원의 신뢰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데요. 네. 이런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의 어떤 그 고급 의료 기술 그리고 최신 의료 지식 이런 것들을 그런 1차 병원에 빠르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와 같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상은 경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증 질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런 상급병원 혹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측으로 그 연계가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엄태섭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령 MC죠. 송혜 씨가 지난달 31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알고 보니까 폐렴이 아닌 감기 몸살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폐렴은 감기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감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저 단순한 감기라 생각하고 폐렴을 넘기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와 폐렴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증상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이원영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송혜 씨가 입원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란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검색어에도 수위에 오르고 보니까 사실 폐렴이다라고 알려져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최근에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폐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태에서 송혜 씨가 이제 만 92세다 보니까 예, 연세도 많으시고요. 폐렴이 걸려서 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기라고 해서 예. 다행인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폐렴이 도대체 어떤 질병이고 왜 그렇죠. 무서운지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폐렴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호흡하는 그 기관 중에서 그 말초 기관지와 폐실질에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보통 기침, 가래, 발열이 있으면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있으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폐렴이 무섭냐 하면은 최근 10년 내에 사망률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폐암 사망률을 능가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발생 시보다 70배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진단 시부터 그게 입원할 정도로 좀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열에 5명이 사망할 정도이기 때문에 좀 폐렴의 진단을 빨리 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지금 그림도 나가고 있긴 한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 봤을 때 저는 암하고 지난번에 심장 질환을 얘기해 주셔서 1, 2위까지는 알았는데 폐렴이 3위라는 건 사실 그러게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고 많이 늘고 있네요. 지금 사실 퍼센테이지 네네. 자체도. 네, 빠르게 증가해서 예.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을 좀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네. 지금 보니까 심장 질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네. 폐렴 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 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초기 같습니다. 증상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네, 일단 초기 증상은 흔히 발열, 기침, 가래 이런 증상입니다. 감기 같은 거네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기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를 보자면은 이제 감기보다는 좀 더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기침도 좀 심한 편이고 가래 좀 누런 가래가 나면서 호흡 곤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보면 좀 호흡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아. 사실 문제는 노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게 적고 그다음에 나타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증상의 경우가 한 열에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식욕이 좀 없거나 좀 기운이 없고 자꾸 졸린다 그런 것도 폐렴을 의심해서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감기랑 폐렴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폐렴에 걸리더라도 그냥 감기겠거니 그럴 할 수 것 같다는 있죠. 생각이 예. 사실 들긴 합니다. 네네.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될까요? 사실 감기하고 폐렴은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요. 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상기도 질환이니까 사실 콧물이 좀 나고 이런 쪽이 재채기도 하고 이런 쪽이 좀 많은데 간혹 감기가 목감기가 걸리면은 예, 예. 이제 기침 가래 나오고 그렇죠. 이제 열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렴을 오인하는 거죠. 폐렴은 하기도 질환이니까 두 개는 완전 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근데 감기가 아까 말했지만 폐렴의 일부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으로 해서 감기라고 그냥 생각했다가 폐렴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기침 심하게 해서 가슴이 아플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일단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런 건 괜찮겠지만 네네. 반복해서 너무 기침 심하다 이러면 이게 감기겠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게 폐렴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폐렴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잘 걸릴 수 있는 위험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험군이 잘 걸리나요?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의 좀 고령자들 고령자들. 경우나 이제 네. 그다음에 암 환자들, 그다음에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골다공증 환자, 그리고 당뇨나 만성 폐질환 그리고 심질환이 있는 만성 질환자들이 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폐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이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국에서도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우리나라로 확산될 우려도 있을까요? 현재까지 그 사람 간의 전파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걸 치료한 의료진의 경우에도 지금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뭐 베이징 주재 세계보건기구 관계자에 따르면은 예. 뭐 원인 병원체가 뭐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뭐 단순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폐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확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뭐 하지만 결과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백신일 것 같은데 폐렴 백신을 접종한다라면은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건가요? 네, 그 폐렴의 원인 중에 네. 폐렴 규균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네. 그게 한 27%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렴 규균 백신을 맞는 것이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폐렴 구균이라는 게 바이러스. 그거는 그 세균입니다. 세균. 네, 폐렴 규균이라는데. 그러면 백신을 뭐 한 번 맞으면 네. 좀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뭐 1차 접종, 2차 접종 이렇게 있는 건지도 좀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소아 경우에는 이제 4회 접종을 하게 되는데 4회. 2세 이하에서 그 이후에는 1회 접종하게 되고 예, 예. 뭐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별히 뭐 해부학적 이상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면역 질환이 있거나 그런 네네. 분이 아니라면은 65세 이상에서 1회 맞으면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폐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상의 어떤 수칙 같은 게 그러게요. 있을까요? 네, 항상 뭐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를 잘 아, 하는 손 것입니다. 씻기. 네, 예.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손을 씻어주는 것이 그런 호흡기 질환, 감기뿐만 아니라 폐렴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고 네. 뭐 기침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폐렴에서 흡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이요? 네,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흡인성 폐렴 위험도 생기는데 누웠을 때 이제 바로 누우면 음식 먹고 이렇게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먹고 나서는 눕지 않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침하는 사람도 피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기침으로 인해서 네네. 또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기에서 이제 나온 침 같은 걸 통해서 예.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염된 사람도 이제 구강 청결을 좀 신경 써야겠고요. 마스크 예. 같은 거 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호흡기 그 점액을 네, 타액이나 이런 네, 걸 네, 통해서 통해서 이제 전파될 수 있기 전염될 수 때문에. 있다는 네, 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뭐 날씨가 워낙 쌀쌀해지고 춥다 보니까 폐렴 또 감기를 너무 경시하지 마시고 빨리 좀 증상이 보였을 때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원용 외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